안녕하세요. 스키딥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고통과 망각의 역사적 폭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아름다우면서도 강한 울림이 있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가님이 2014년에 꾼 검은 나무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새 그림자가 아니라고 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손가락이 잘려 봉합수술을 받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4.3 사건과 이 꿈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주살이를 하면서 주인 할머니로부터 제주도의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후 그때야 비로소 작별하지 않는다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구상하면서 눈에 대한 깊은 탐색의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은 존재와 소멸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눈사람이 된 여자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됩니다. 제목은 작별입니다. 그리고 이 작별로 2018년에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대한 성찰의 과정들이 이 책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운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한라산에서부터 바다까지 흰 천을 덮으며 내려오면서 수많은 넋들을 달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 영상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이며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지 또한 그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말해질 수 없는 고통, 역사적 폭력 앞에 망각된 고통을 우리가 되살리고 기억하겠다. 그리고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예술적 제의였던 것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시성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검은 나무의 꿈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압도합니다. 검은 나무에 대한 꿈, 새 그림자가 아니라고 하는 꿈, 이런 우연한 꿈들에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으로 전환됩니다. 이 의미 있는 우연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통합되고자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식의 세계에서 인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융이 동시성에 관하여 연구할 때 양자 물리학자인 파울리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성 원리와 양자역학이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겠지요.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동시성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 관한 정확하고도 직접적인 묘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322쪽을 보시면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관측하는 찰나의 한 곳에 고정되는 빛처럼 이 대목이 양자역학의 비결정성을 정확히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중첩 상태, 즉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혹은 죽어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중첩 상태, 혹은 이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곳에 있는 중첩 상태 등 소설은 곳곳에서 동시성의 원리와 중첩, 얽힘 등이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너일까 다음 순간 생각했다. 내가 지금 진동하는 실 끝에 이어져 있나? 어두운 어항 속을 들여다보듯 되살아나려 하는 너의 병실에서. 아니 그 반대인지도 모른다. 죽었거나 죽어가는 내가 끈질기게 이곳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81쪽을 보시면 내가 다친 걸 진작 알고 있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내가 축대에서 떨어졌던 그 밤에 꿈을 꾸었다고 했어. 103쪽을 보시면
병원에서 엄마한테 연락이 간 건 내가 의식이 돌아와서 이름을 말한 직후였을 거 아냐. 그런데 바로 그 전날에 내가 먼저 여길 다녀갔대. 이 부분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두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양자 얽힘을 문학적으로 잘 묘사한 부분들이다. 322쪽을 보시면 이제는 그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지 않아. 아버지가 15년 동안 형무소에도 있었고 저 건너에도 있었던 것이 책상 밑에서 내가 무릎을 구부리는 동시에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도 있었던 것이 미시세계에서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양자역학의 중첩, 얽힘, 비결정성이라는 성질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의 이런 성질이 늑시나 영혼, 꿈의 세계 같은 정신의 세계에서도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동시성의 원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년이 온다의 집필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은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읽으면서부터 악몽에 시달렸고 이 악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 책의 집필을 서둘렀습니다. 책을 끝내고 나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페이지를 보시면 원고를 완성한 이듬해 1월 출판사를 찾아갔다. 가능한 책을 빨리 내달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어리석게도 책을 내고 나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책이 출판된 후에도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악몽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의아했다. 학살과 고문에 대해서 써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서 언젠가 고통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흔적을 쉽게 여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나는 그토록 순진하게 뻔뻔스럽게 바라고 있었던 걸까. 이렇게 작가님은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모든 고통의 흔적을 쉽게 여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신을 뻔뻔스럽다 여기며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21쪽을 보시면 갓길에 주차된 검은 승용차가 보였을 때 누군가 말했다. 저 안에 타고 있어. 그의 봄에 학살을 명령한 자가 저기 있다는 것을. 우리 중 누가 말했어. 가자 우리도. 텅 빈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남은 사람들은 나를 포함한 둘뿐이었어. 둘뿐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22쪽을 보시면 살인자라고 말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살인자,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다. 살인자, 더 크게 말해야 한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죽인 사람들을. 지금 그를 죽여야 하는 건가? 이게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인가? 하지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옆을 돌아보자 얼굴도 숨소리도 희미한 일행의 가냘픈 성냥개비가 오렌지색 불꽃을 품으며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 성냥개비의 주인이 얼마나 어린지 키만 우짜란 소년이란 걸. 이렇게 작가님은 밤마다 꾸는 꿈에 생명을 도굴당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237쪽을 보시면 꿈은 무서운 거야. 아니 수치스러운 거야. 자신도 모르는 모든 것을 폭로하니까. 작가님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더해 이제 수치심까지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작가님이 이토록 괴로워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역사적 폭력을 충분히 재현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글을 썼지만 글을 쓰고 나서 그 문장들을 보니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들이 모두 제거된 채 생명 잃은 문장들만 초라하게 남았던 것입니다. 말해질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언어로 써여지는 순간 그 본질은 누락되고 고통이 쪼그라들고 왜소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었던 것입니다.
287쪽을 보시면 나는 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것인지 물었을 때 인슨이 즉시 부인했던 이유를 인슨은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순간 피에 젖은 옷과 살들이 함께 썩어가는 냄새가 담고 있는 고통이 그 영화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 수십 년 동안 삭은 뼈들의 인광이 지워진 채로 그 속에 담고 있던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은 제거된 채로 생명 없는 이미지만 소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것은 4년 전 내가 썼던 책에서 누락되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4년 전 내가 썼던 책이 바로 소년이 온다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고심하고 또 고심합니다. 그리고 그 고심은 자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말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자각이죠. 그래서 증언 방식을 바꿉니다. 소년이 온다에서는 K도시의 학살에 직접 연루된 동호, 정대, 은숙 등을 통해 직접 겪은 고통과 상처를 직접 증언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 고통의 생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글로 쓰여진 순간 한계를 초과한 폭력들이 모두 제거된 채로 생명이란 문장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사건에 직접 연루된 인선 어머니나 인선 혹은 제주도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직접 증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존재, 즉 새로운 윤리적 주체가 나서서 정언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경화입니다. 경화는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만큼 무지했고 경화에게 그들의 고통은 그저 타인의 고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화가 검은나무에 대한 꿈을 꿨을 때도 그 꿈은 K도시와 관련이 있다 생각했었죠. 4.3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 그 고통이 자신과는 완전히 무관한 존재가 그 고통을 전해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으며 기억의 주체자로 났을 때 새로운 윤리적 주체자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화는 자신은 몰랐지만 집단 무의식과 조응한 존재로서 인선의 부름을 받고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화가 집단 무의식과 조응한 존재라 해서 그 길이 평탄하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가 끊어진 역사의 복원자이자 윤리적 주체자임을 증명해내야 하는 과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욕지기를 동반한 극심한 변두통과 폭설이 그녀가 윤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치러내야 할 하나의 시험대가 됩니다. 그 시험대에 우리 독자들도 진동하는 실에 묶여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극심한 변두통에도 불구하고 눈보라를 뚫고 나아간 후에야 진실의 저장소인 인선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직접 증언 방식이 아닌 4.3 사건과 연루되지 않은 존재인 경화라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자를 내세워 그 고통과 상처를 증언하도록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들도 진동하는 실내 묶여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럼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죽음 충동에 이끌려 유서를 쓰고 찢기를 반복하는 경화가 어떻게 역사 복원의 능동적 주체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전환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화는 K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면서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경화는 더 이상 일도 가족도 계속되는 일상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게 된 사람으로 17쪽을 보시면 반쯤 넘어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경화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서 존재의 소멸을 갈망하며 무의식적 죽음 충동에 사로잡혀 유수를 쓰고 찢기를 반복하며 시체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경화에게 인선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공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마쳤다고. 제주집에 앵무새가 혼자 있는데 제주집으로 가서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는 급박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67쪽을 보시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이유라 해도 나에게는 거절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주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이때 인선의 새를 살려라는 급박한 요청은 경화의 무의식 바닥에 깔아앉아 있던 생명 충동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선이 입원한 병원에서 인선과 함께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고 무의식적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44쪽을 보시면 눈은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떤 사실들은 무섭도록 분명해진다. 이를테면 고통, 유서를 완성하겠다는 모순된 의지로 지난 몇 달간을 버텨왔던 것, 자신의 삶이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와 친구의 병문안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기이하고 낯설고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 경화는 눈의 영원처럼 느린 속력 때문인지 그 아름다움에 도취된 때문인지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느끼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을 거두어 오로지 자신의 내면만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삶이란 얼마나 모순적이고 기이하고 낯선 것인가 하는 실존적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는 통찰의 순간이기도 하고 무의식과 의식의 조응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예지몽이라 할 수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페이지부터 융의 동시성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경화가 제주도로 가면서 제주도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게 되고 제주도에서도 세천리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게 되죠. 이것들은 운이 좋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죄책감, 무력감에 빠져있던 경화에게 새를 구한다는 생명을 살린다는 생명 충동이 무의식의 결단을 이끌어내고 이 무의식의 결단과 외부 세계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동시성이 구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화가 생명 충동에 이끌려 제주도로 가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무의식이 생명 충동에 충만해 그녀의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의식은 여전히 수동적 존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집에 가줘라는 인선의 말 때문에 제주에 왔지만 인선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포기하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미친 짓이라고 낮게 중얼거린다. 이 눈보라를 뚫고 오늘 밤 그녀의 집으로 갈 만큼 새를 사랑하지 않는다. 115쪽을 보시면 일주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가 숙소를 찾아야 할 시간이다. 그 전에 전화해야지. 116쪽을 보시면 포기하겠다고 그녀에게 말해야 한다. 폭설이 내리고 몸이 아프다고 말할 것이다. 123쪽을 보시면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저 운전기사와 함께 피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경화는 끊임없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의 수동성을 드러냅니다. 폭설과 극심한 편두통은 그녀가 능동적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관이죠. 그런데 폭설과 편두통이 경화를 끊임없이 돌아가라 종용한다면 경화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경화를 돕는 것들 또한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상징물들입니다. 눈, 바람, 새, 나무, 할머니 등이죠. 지선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정류소에서 만난 할머니는 집단 무의식 속의 원형의 존재입니다. 죽은 자의 기억을 전하는 산자의 원형이자 경화가 아직 가닿지 못한 역사적 진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99쪽을 보시면 인순의 어머니와 많이 닮았다고 어째서인지 가슴 한편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지선버스 정류소에서 경화는 할머니에게서 고통스러운 진실의 기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 할머니의 등장은 포기하고 싶은 의식 너머에 진실과 고통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무의식의 결단이 일으킨 동시성입니다. 지선버스가 왔고 새천리에서 내립니다. 그러나 인선집으로 가는 도중에 눈더미 속으로 미끄러져 비탈을 굴러 내려갑니다. 그때도 128쪽을 보시면 그 버스에서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떨치지 못한 수동적 존재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130쪽을 보시면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 없는 동박새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새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안에 물을 줘야 살 수 있다는 인선의 말에 생각이 미칩니다. 137쪽을 보시면 수면 속으로 빠져들 때마다 눈꺼풀을 밀어 올린다. 이것은 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의식을 차리려는 안간 힘입니다. 혼곤해진 의식 속에 얼굴들이 떠오른다. 알지 못하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먼 육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황홀하게 선명하다. 정교한 형상을 펼친 눈송이 같은 수백 수천의 순간들이 동시에 반짝인다. 모든 고통과 기쁨, 사무치는 슬픔과 사랑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동시에 성운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빛나고 있다. 여기에서 혼곤해진 의식 속에서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생명 충동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에서 경화는 황홀을 경험합니다. 잠들고 싶다. 이 황홀 속에 잠들고 싶다. 하지만 새가 있다. 손끝으로 건드리는 감각이 있다. 더 이상 몸이 공처럼 말려있지 않다. 손깍지도 이미 풀렸다. 둔한 손을 들어 올려 눈시울의 얼음을 닦아낸다. 이제 이 황홀 속에서 굳었던 몸과 손이 풀리기 시작하고 둔한 손을 들어 올려 눈시울의 얼음을 닦아냅니다. 눈시울의 얼음은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얼음이 되었다는 것은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둔한 손을 들어 올려 눈시울의 얼음을 닦아냅니다. 이 행위는 얼굴에서 죽음을 말끔히 닦아내고 비로소 능동적 주체로 전환되는 순간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도 바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39쪽을 보시면 숲을 뒤흔드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린다. 저 소리 때문에 깬 건가? 눈시울을 밀어 올리는 순간 나는 놀랐다. 희미한 빛이 있었다. 바람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리고 능동적 주체로 전환하고 나니 드러나지 않던 진실이 희미한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 능동적 주체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141쪽을 보시면 한 손에 덤불을 헤치고 다른 한 손은 얼굴을 감싸며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저 너머에 뭔가 있다. 빛을 발하는 뭔가가. 142쪽을 보시면 모퉁이의 끝에 이르러서는 선명한 은빛이 발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니 희미하던 빛이 선명한 은빛으로 발하며 진실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의 공방에 도달합니다. 드디어 진실의 저장소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148쪽을 보시면 아마 내가 살리러 왔어. 149쪽 내가 구하러 왔어 라고 외칩니다. 경화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며 죄책감이나 무력감이 자신의 현실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능동적 주체로서 역사 앞에 윤리적 주체로 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177쪽을 보시면 어떻게 악몽들이 나를 떠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윤리적 주체인 경화는 그들의 고통을 전해 듣기 위해 마중 나온 인선과 아미와 함께 무의식의 심연 깊은 곳으로 침잠합니다. 281쪽을 보시면 더 내려가고 있다. 286쪽을 보시면 얼마나 더 깊이 내려가는 걸까?
이렇게 무의식의 심연으로 깊이 내려가는 경화는 그들의 고통을 마음에 새기려 노력합니다. 206쪽을 보시면, 연필이 써 207쪽을 보시면 새의 윤곽을 따라 벽에 선을 그었다. 그림자만 남아도 보고 싶은 게 있나? 나는 계속 선을 그었다. 이것은 경화가 늑들의 고통을 가슴에 새기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경화는 이렇게 그들의 고통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넋을 작은 불꽃으로 되살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그 작은 불꽃들을 지키는 기억하는 행위의 주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과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역사는 말해지지 않는 고통이 축적되는 현장이고 그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 한 진정한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망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폭력 앞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기억하는 것이며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망각에 대한 저항이자 역사의 주체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경화를 그리고 진동하는 실끝으로 우리 독자들을 묶어서 집단 무의식의 심연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 모두를 기억하는 행위자, 역사의 주체자로 세우게 됩니다. 말해지지 않고 망각된 역사는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하고 그 반쪽짜리 역사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 또한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덮쳐오는 죄책감과 무력감은 우리의 현재를 잠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를 복원해야 하고 우리는 윤리적 주체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스키딥독의 작별하지 않는다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아름답고 울림 있는 문장들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202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욤 포세의 3부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